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문제로 얼어붙었던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지 국회 내 중국통으로 불리는 김형호 민주당 의원을 만나러 제가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네요. 오늘 12월이네요, 벌써. 벌써 이렇게 2017년도가 저물어 간다니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항상 네. 또 이렇게 연말 되면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은 워낙 또 일이 많아요. 네. 국회의원도 바쁘시죠? 연말 연시. 예, 그러나 이제 지금 국회 네. 예산 문제가 아직 예. 있기 때문에 지역 활동보다는 이제 국회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지금 내일, 그러니까 지금이 1일인데 12월 2일 뭐 정오에 그게 뭐 상정될 수도 있게 처리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모르죠. 좀 더 지켜봐야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긴장된 상태예요. 네. 네.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12월이 됐고요. 자, 제가 중국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거지 특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진행자거든요. 맞아요, 서당캐. 네. 많은 분들이 듣고 네. 계시죠. 네. 네. 지난해 방송 때 우리 거지갑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이 출연을 했어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마른 거지인데 후원금을 굉장히 잘. 이거 어떻게 부자예요? 네. 왜냐면 이제 정치를 잘하고 또 정말 법안도 많이 내고 네. 또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난해 저희 팟캐스트에서 방송하다가 제가 이제 후원금이 좀 저조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털어놓았는데 한 1, 2주 동안에 청취자분들이 한 200~300여 분들이 소액이지만 뭐 적게는 10,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막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금 거의 꼴찌 아니셨나요? 네, 꼴찌 그렇게 받았는데도 꼴찌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경험상 이제 제가 올해도 저는 이제 진행자다 보니까 제 홍보는 할 수 없어도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서 너무 저평가받은 의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입법도 잘하시고 또 의식도 있는 국회의원들이신데 좀 이름이 많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후원금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거지 특집,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거지 특집해서 몇 분 의원님들 모셔놓고 좀 재미난 방송 하려고 했는데 조금 좀 고민 중입니다. 아직 한 건 아니죠? 네, 좀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 네, 왜냐면 요새 뭐 국민들께서 일단 요새 뭐 경제적으로도 다들 좀 불안해하시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너무 노골적으로 또 그런 방송하면 또 언짢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정치 잘못하고 정말 국민들을 실망시킨 국회의원들에게는 후원금 필요 없죠. 정말 잘하는 의원들에게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대한민국 정치가 더 발전되고 또 이 개혁 법안 내지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 말까지 올해 후원금이 12월 말까지고 내년에 이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네.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네. 한 95,000원 돌려받는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그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내가 후원하는, 내가 응원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줄 수 있다, 후원할 수 있다. 이건 좋은 제도인데. 아니, 후원 받으면은요, 뭐 보람도 느끼지만 굉장히 책임감도 커집니다. 뭐 적게 10,000원부터 10만 원까지 보내주잖아요.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더 생각도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럼요. 열심히 해야겠다. 허투루 시간 못 쓴다. 제가 이제 후원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거지 특집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도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올해도 꼴찌신가요? 근데 제가 아마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비례대표 포함해서 한 꼴찌에서 한 13번째니까 근데 이제 원래 후원금 꼴찌 하시는 분들은 워낙 재력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억, 200억 갖고 계신 분들은 국민들에게 이제 후원금을 잘 요청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이제 지역구도 없으시니까 또 그런 거 좀 샤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저조하죠. 그러면은 거의 뭐 그분들 제외하면 꼴찌 수준. 근데 저는 돈은 단 뭐 10,000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정말 가려서 후원금 받거든요. 아무리 없더라도 잘못될 것 같은 돈, 또
목적이 정확하지 않도는 네. 좀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할 수 있게 거시 특집이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응원하는 의원님들 계시면은 12월 안에 후원하시면 10만 원까지 그 금액 안에서 후원하시면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네. 것을 이거 완전 안내드리겠습니다. 거짓 특집 같습니다. 아, 예. 오늘 방송이. 오늘 방송이 거시 특집이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의원실로 달려오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하면서 사드 분위기가 좀 많이 해빙이 됐습니다. 긴장 관계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단체 관광객도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딘 것 같아요. 뭐 일부 언론이나 뭐 우리 시민들께서는 더디다. 좀 팍팍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 왜 이러냐, 대구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뭐 베이징시나 산둥선에 한해서 오프라인 여행객만 받는다, 그리고 크루즈랑 전세기는 안 된다, 뭐 이런 제한이 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네. 그 협의문 발표하고 나서 저는 이제 여러 매체에 출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절차와 과정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미 그 갈등의 어떤 요인들 또 반한 감정에 대해서는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 통이셔서 네. 중국과의 뭐 관계나 이런 걸 보시면서 네. 중국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누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이제 그 협의문 발표하고 몇 개 성에 있는 중국 지인들 또 관료들이랑 통화도 했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일반 관료가 아닌 분들도 저보고 이제 축하한다고, 그리고 정말 자기들도 마음 고생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는데 이제 중앙 정부에서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한국에 대한 어떤 거래나 또 어떤 여행 상품에 대한 제한, 제약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 고생을 했는데 자기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반한 감정 문제는 많이 수그러들면서 우리 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불매 운동 이런 것은 좀 빠른 시간 내로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도 하나의 정부고 대외 전략이 있고 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겪을 겁니다. 아마 분수령은 우리 12월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그 이후에는 아마 더 많은 그 제약이 풀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거라 봅니다. 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번 저희 팟짱을 통해서도 인터뷰하고 할 때 중국이 사드 문제에는 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확 좀 풀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시기 전에도 중국의 관료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꽤 신뢰를 보냈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뒤통수 쳤다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뒤통수를 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버림받았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런 시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배치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배치를 한 것처럼 주변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일관적으로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중국 지도부는 그것에 대한 상처를 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대선 기간에 중국 관료들을 만나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그 당시 야당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살아온 과정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사물을 보면 아주 진지한 또 신뢰받는 많은 그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정.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거는 기대가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또 대통령께서 박병석 의원 특사를 보내시고 또 이해찬 전 총리 특사를 보내시고 그 전에 저도 중국을 갔고 그래서 또 우리 송영길 의원이 또 2차로 우리 야당 때 갔다 오고 이인영 의원이 또 3차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중국을 어떤 갈등 국면 속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또 관리해오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산물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또 사드 배치를 이제 임시 배치라는 네. 임시 배치라는 것이 저는 아주 정무적으로 잘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외교라는 것이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경직되면 안 되는데 네. 임시 배치했죠. 임시 배치하고 또 그 산불, 네. 산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인해 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를 믿을 만하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사드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한 많은 오해가 풀렸지만 그래도 이 사드는 미국에서 관리 운영하는 무기 체계이기 네. 때문에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사람 간의 관계나 또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진짜 외교에 또 신뢰고요. 네, 네. 박 전 대통령 그 당시에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렇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네. 또 추미애 대표도 지금 방중 중인데 또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는 계속 지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외교가 참 쉽지 않은데 박근혜 정권 때 외교가 얼마나 망가졌었는지 위안부 합의도 그렇고요. 그럼요. 너무 일방적이었죠. 저희가 참 안타깝고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셨지만 산불,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 편입,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불 정책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지만 나머지 뭐 지금 뭐 전 세계 크루즈 여러 가지 그 전에 사드 문제 전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맺어왔던 것들 거기까지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쉽게 이걸 또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은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산불은 사드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MD에 편입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지 않겠다 이건데요. 이건 우리 역대 정부에서 이미 이 세 가지 그 조건은 우리 역대 정부에서 어느 정권도 이 세 가지를 뭐 표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라는 것이 이제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는 중국에게 뭐 구걸 외교를 했다. 우리가 약속을 해줬다라고 하지만 약속을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 정부의 그 대외 전략을 그냥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어떤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그렇죠. 이거는 우리 진보 세력이 아니라 예전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약속한 바도 없고 천명한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하지 않겠다.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사드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은 일관적이었거든요. 근데 참 문재인 정부가 이거 잘했어요. 네. 이것을 어떤 그 문서로 만들면서 우리의 입장을 확인해 줬지만 그 입장 일관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을 문서화만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갈등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제 갈등을 하지 않고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문서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너무 좀 과도하게 이것에 대한 평가를 마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끌려다닌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할 리도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MD 체계 계속 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KAMD를 추진 중이니까. 그렇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네. 한미일 군사 동맹도 그걸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강화가 아니라 지금 위안부 할머니 문제 때문에 일본이랑 지금 뭐 상당히 좀 각이 서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군사 동맹 얘기는 지금 운운할 때도 아니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본과도 예전에 비하면 관계 개선이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본에 대한 좀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익을 놓고 한일 관계도 좀 예전보다는 좋게 우리 외교 관계를 다시 이제 수립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4대 강국과의 관계는 아주 잘 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정상화시키고 있다. 이건 아마 어떤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성에 따라서 보면 균형 외교가 아니면은 저희가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양자택일 위험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원래 지혜로우셨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 산불 협의문 또 임시 배치 이 문제도 저도 이제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유연성과 외교의 어떤 새로운 진로를 우리가 개척하기 위한 아주 네. 중요했던 외교적인 카드 같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국의 어떤 그 압박이나 그리고 그동안 제재가 돼 있던 것이 완전히 좀 해소가 되려면은 네. 다음 달 국민 방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부수령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엔터테인먼트 쪽도 네. 중국 지금 그 우리나라 기업이 또 우리나라 그 옛날 PD 분들 있잖아요. 네, 중국의 모든 맞아요. 방송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스카우트돼서 네. 가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호황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미 실무진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왕성하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중국의 CCTV 정도 급에서 이제 한국의 우리 한류 연예인들이 네. 출연을 언제 하느냐. 아.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문화 쪽을 이제 개방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아직 이제 중앙 정부나 중앙 CCTV가 한국 연예인들의 아직 출연을 네. 조금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풀릴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가실 때 우리 한류 아주 스타급 연예인이 간다는 첩보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난 누군지는 들었는데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근데 오프 더 레코드인가요? 네, 근데 네. 그게 뭐 정부 쪽 인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쪽에 쪽에서. 계신 분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가실 때 우리나라 그 한류 연예인 유명하신 네. 분들 간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가서 중국에서 뭐 CCTV나 뭐 공연 같은 게 이루어지면 아마 그 순간부터 이제 예전의 호황을 다시 누릴 수 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그걸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네. 아니 근데 롯데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단체 여행객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롯데 면세점은 안 된다. 롯데 호텔은 안 된다. 거기서 묵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이런 거 보면 대국 같지 않죠. 그러니까 네.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 한 놈만 패자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롯데가 그 성주 김천 골프장 그 사드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아주 가장 이제 본질적으로는 제일 섭섭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이. 네. 그렇군요. 네. 그 중국이 대국이라면은 뭐 그렇게 정말 한 놈만 팬다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중국의 그 연구소, 꽤 예. 권위 있는 연구소 소장들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가 이제 한중 간에 만약에 또 앞으로 중앙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네. 대한민국은 어떤 카드로 중국에게 대응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했잖아요. 뭐 많은 우리의 카드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네. 이런 우려를 전했어요. 중국에서 자꾸 우리 그 제중 한국 기업에 대한 뭐 불매 운동 내지 네. 또 반항 감정을 일으키는 자꾸 그 매체 보도를 일삼으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결국은 반중으로 정서는 바뀌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균형 외교에서 결국은 미국에 더 협력하는 그런 네. 관계가 되면 중국에서도 좋을 것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균형 외교는 오히려 미국과 더 우방 관계를 강화시키는 네. 외교가 됨으로써 중국도 고립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던졌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네, 아무 말 안 하고 김용호 의원 얘기를 네. 그래도 보고서를 좀 써서 네. 좀 상부에 올릴 수 있느냐 해서 올려라. 네,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중국도 예. 국익에 좀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국 국익에도 그렇겠죠.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우리 양국 간의 갈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중국 역시도 우리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익에 부합되지 않은 거죠. 한국과의 갈등은. 네.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국력도 만만치 않다. 네. 근데 중국이 이번에 좀 알았을 겁니다.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해외 투자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한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막혀 있다면 자신의 국가 발전에 이런 거에서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냥 거기다 지금 미국이 뭐 거의 그 남방 정책 쓰잖아요. 네. 네? 뭐 타이완부터 해서 필리핀, 뭐 정말 파키스탄, 인도 이쪽을 지금 거의 미국에서 가장 중점 지역으로 보는데 여기서 한국까지 만약에 좀 미국에도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네. 중국은 고립이 갈수록 되겠네요. 고립돼요. 그러니까 예. 그것을 깨기 위해서 1대1로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에 가장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참 대한민국이 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네. 지금까지는 네. 그레이트. 앞으로도
쭉 잘할 겁니다. 네.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상식을 대통령께서 뭐 특별히 뭘 잘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그 국민의 정서와 상식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도 상식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오버하지 않으시네요, 대통령이. 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 상식 속에는. 네. 그게 이제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이네요, 벌써. 이번 달 중순에 있는 국빈 방문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스타가 같이 가는지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교 문제 좀 정리를 저희가 해봤고요. 국내 문제. 네. 아까 제가 예산안 관련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네. 지금 뭐 국민의당하고 네. 자유한국당, 네. 바른정당, 다른 당들이 네. 특히 보수 야당에서 네. 예산안 문제, 특히 공무원 증액, 그러니까요. 그거 참.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보시니까 좀 행안위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에 공무원을 새롭게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원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충원. 네. 17만 4천 명의 공무원들인데 뭐 소방관 그리고 경찰관 네. 그리고 뭐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 뭐 집배원분들 이런 부분은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 네. 뭐 안철수 대선 후보도 다 그 경찰관 소방관 충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어요.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아무리 야당이 됐다고 해도 네. 자신들의 말을 다시 번복하면서까지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방관, 경찰관들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최근에 과로사 문제, 특히 뭐 집배원의 과로사 문제도 요새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공무원의 숫자가 있는데 우리가 채용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 네. 이런 부족한 그러니까 경찰관, 소방관 분들이 충원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또 우리 국민들에게 갑니다. 그 안전 문제가.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충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는 걸 좋아하실 분이 없어요. 그 점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건데 이 공무원 얘기만 나오면은 좀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론전에서는. 저희가 공무원을 뭐 기재부 공무원을 늘리겠다든지 뭐 행정자치부 공무원을 늘리겠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 민생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또 보육, 또 굉장히 부족한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는 뜻이니까 우리 야당에서도 지난 대선 때 그 야당 대선 후보들께서 주장했던 바와 큰 차이 없습니다. 함께 좀 협치의 정신으로 우리 국민들만 바라보고 한번 좀 좋은 결단을 우리 야당에서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보니까 이훈 의원이 그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실에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협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봤는데요. 두 분은 가깝죠. 네, 가깝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뭐 DJ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어서 많은 맞습니다.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설득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이 합의를 좀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 마크를 만들어서 1대1로 좀 설득해야겠어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당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또 굉장히 동의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당론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으면 개인 의사대로 못하니까. 근데 존재감을 좀 보이려면 야당에서 존재감을 보이려면 이게 쉽게 해주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근데 저는 이제 그 존재감 때문에 최근에 야당에서 뭐 돌출 발언 많이 하시는데 걱정되는 게 이제 야당의 여론이 정당의 지지율이 좀 높으면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좀 봐요. 근데 요즘에 그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의 눈치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저는. 그러니까요. 아니 이번에 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발언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계신데요.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의 행적이 내란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 진상조사위원회 뭐 이런 적폐청산위원회가 이게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부서의 캐비넷을 뒤져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지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 그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죄라는 주장. 초선 의원도 아니에요. 초선도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중진도 아니고 국회 부의장께서 하실 발언은 절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상식 밖을 벗어난 너무 좀 위험천만하고 정말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특히
특히 국회 부의장께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불쾌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네. 각 부처 적폐청산위원회가 그 국헌 문란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펼쳤는데 민주당에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국회 부의장직 사퇴하라라는 그 대변인 브리핑에 대해서 또 맞서고 있는데요. 이게 그 여당 입장에서도 참 어떻게 그러니까 적폐위원회가 이제 다 네. 이름이 적폐위원회 아니죠. 뭐 네. 각 그 정부 부처마다 뭐 개혁위원회도 있고 다 바뀌는데 이게 적법한 훈령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훈령을 기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법에 근거한 것도 있죠. 네네. 그 저 우리 지금 네, 부의장님은 그러나 이것이 어떤 수사권이 있고 모든 뭐 국가 문건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좀 성격이 달라요. 하지만 경찰개혁위원회는 자문기구거든요. 자문기구. 자문기구가 새로운 경찰의 개혁의 길을 권고할 수 있고 권유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냥 자문기구거든요. 이것을 무슨 따로 법을 만들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찰처럼 관련된 내용을 그럼요. 네. 거기에 이제 민간인들 들어오고 또 전문가들 들어와서 새로운 경찰들의 방향을 잘 제시해주는 자문기구거든요. 근데 우리 신 부의장님이 너무 확대해서 그걸 했고 약간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피해 의식.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뭐 도둑이 재발 저린다 그러잖아요. 네. 뭘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떳떳하다면.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한 발언에 더 이상 뭐 제가 뭐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 정부에서 뭐 이미 적폐 몇 분들은 이미 이제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만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특별히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든지 부역에 가담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게 대응을 해야지. 왜 저렇게 뭐 홍준표 대표도 그냥 우리 그 정무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가니까 뭐 우리 의원들 그만 잡아가라. 이게 검사 출신의 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네. 자유한국당의 기조가 지금 너무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잡아가서 안달이냐. 이런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이건 너무한 거다. 과도한 거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고 또 여론전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과거만 파헤치고 있다. 이런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적폐청산은 시작도 안 됐다 보거든요.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무렵부터 탄핵되고 기소됐을 때까지 모든 증거물을 다 뭐 파쇄기로 파쇄하고 우병우 그 당시 그 민정수석도 당시에 핸드폰 압수수색도 못했습니다. 네. 그 수사의 기본은 증거물 확보거든요. 거의 10개월 동안에 모든 주변 정리 다 하고 증거물 다 은폐하고요. 또 최순실 씨는 독일에 있었잖아요. 독일에서 그 많은 증거 또 그 협력자들과 입맞춤해서 저는 이거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4번째 검찰 지금 소환됐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지 뭔가를 법적으로 뭐 기소를 하죠. 네. 그래서 뭐 대통령 그 당시 청와대도 우리 특검에서 압수수색 그 황교안 총리가 지금 다 막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다 증거를 은폐했던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고요. 정말 파도 끝없이 파도.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뉴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진실을 꼭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것. 그럼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런 피로감을 계속해서 표출해하고 안 된다. 과거로 가면 안 된다.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를 다시 척결하지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뭐 엘리트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친일파를 재등용했고 또 군사독재 시대 이후에 그 군사독재 그 잔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부역자들도 우리 민주정권이 정치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저희가 문제를 크게 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친일과 그 군사독재 그
세력들이 결국은 더 거대한 보수화 세력으로 와서 이거는 뭐 사실 진정한 보수도 아닙니다. 네. 정말 이상한 괴물처럼 이게 다시 그 거대해져 가지고 최순실 게이트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또 온정을 거기에 보여주고 다시 사회적인 통합이란 이유로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지 않으면 이 문제는 30년,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다시 또 들춰내게 될 거예요. 지금 30년 전에 그 광주 민주화운 그 희생자, 지금 옛날 그 교도소 자리도 다시 저희가 그 안매장 이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저희가 친일에 대한 말끔한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저희가 다 진실을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최순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완벽하게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30년, 50년 후에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계속 사회적 이슈로 정말 우리 국민들의 통합을 이뤄내는 데도 굉장히 좀 힘들 것이고요. 국가적으로도 아주 큰 손실이 있을 거라 봐요. 이번 기회에 정말 냉정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적기라고 볼 수도 있고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마이뉴스가 앞장서 주십시오. 믿을 수 있는 건 오마이뉴스밖에 없습니다. 정말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내년 새해가 되면 다시 한번 모셔서 길게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따님 잘 키우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사까지. 우리 앞으로 이제 보육 문제도 스웨덴 아빠처럼 자주 만나서. 그러게요. 저희가 스웨덴 아빠 보육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저도 한번 준비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